해요. 여기서 좌초된 지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화살표를 그리고 여기가 침몰 지점. 좌초 사고가 있었는데 깊은 바다에 가서 침몰했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걸 천안함 유가족들이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 사진이 아주 경제라는 신문 기자에 의해서 딱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그날 사고 발생 9시 15분에 천안함에서 해경으로 신고합니다. 지금 좌초 상황이 발생했으니 구조바람.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었어요. 해경에. 그 기록도 왜 깠냐. 이명박 대통령이 해경 인원을 감축한 거예요. 그래갖고 해경이 그 당시에 우리 이런 거 봤다? 그래서 까버린 거예요. 쫓겨난 해경이.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해군 작전사령부에 그 천안함이 좌초로 인해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좌초됐다는 해도, 그 다음에 좌초됐다는 해경 신고, 좌초로 인해서 침몰됐다는 해적사 보고서가 있다면 이건 천안함은 좌초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전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도 우리는 천안함 내부의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미 국무부 차관이. 그리고 그때 이명박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하더니 이제 북한이 그랬다고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다 끝나고 그 9월 달인가? 그해 9월, 2009년 9월인가에 미 국무부 차관이 발표를 해요. 우리는 한 번도 천안함이 북한이 그랬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잘 모르셨죠? 아셨어요? 모르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공식적으로 미 국무부에서 우리는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없다라는 게 최종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너의 조국이 어디야? 그래서 우리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나왔던 모든 뉴스를 정말 우리가 수만 건의 뉴스를 같이 봤어요. 밤 새워서. 그게 천안함 때 방송했던 거. 그 다음에 연평도 사건의 전후 과정. 이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아까 나왔던 좌익회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2010년까지 제가 이제 막 싸워나가니까 2011년 1월 14일에 그 우리 딸에 대한 그들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귀 좀 봐봐. 예.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라는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방송으로 보여주면서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해서 소위 그 국정원에서 접속한 적이 있다는 그 갤러리가 터져요. 거의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1월 14일에 그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문제의 좌익교수가 출연한 날이 1월 15일이야. 땡땡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딸 사진을 또 걸고 그 밑에 좌익교수라는 로그인을 해서 우리 딸에 대한 그 아까 나왔던 그 악플을 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는 감히 못 달 때예요. 우리 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망측을 언급하지 말자라고 그 사이트 전체가 약속을 한 상황인데 그게 누구냐고, 뭐 믿고 달았냐고. 그걸 그때 몰랐죠. 그 다음에 2012년 4월에 또 한번 귀 좀 막아주세요. 2012년 4월에 그 우리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 됐어. 네,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라는 그 글이 올라온 거예요. 고소를 했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 경찰의 최종 입장이 불기소 처분이에요. 불기소. 왜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범인을 잡았는데 보니까 경북 포항의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을 해서 부천 일대의 PC방에서 나누어서 그 댓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주부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라는 거야. 근데 제가 옛날에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도운 적이 있어요.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이트가 당한 적이 있어서. 모든 PC방에는 그 CCTV가 달려있고
모든 PC방에 컴퓨터 하나당 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누군가가 그걸로 잡혔어요. PC방에서 글 썼는데 그게 추적이 된 거야. 그 PC방 이 CCTV가 얼굴 선명히 나와요. 그리고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때 글 썼던 사람 아이디가 다 나와요. 못 잡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부천 일대 PC방이 흩어져서 글을 썼다는 얘기는 PC방이 어디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잡지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불기소 처분이 나더라고요. 몰랐어요, 이유를. 그리고 2012년 대선을 한참 치르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를 비방했다는 유명을 쓰고 법정 구속이 됐다가 3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허위사실 무죄. 그럼 난 3개월 가둬둔 거 물어내라 그랬더니 사실 적시 유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징역을 산 유일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가. 저 그런 사람이에요. 예. 대한민국에서 나 말고 누구도 사실을 적시해서 그 징역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12년을 지나 2013년에 나와서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했지만 열심히 방송을 했죠. 사람들이 안 봐. 전과자 방송이라고. 안 봐. 그래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2013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구치소에 있을 때, 그 해가 참 추웠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대통령 선거 때인가 기억나실 거예요. 15도, 16도 막 이런 그 날씨가 계속 되는, 그래서 우리 구치소 안에 그 물병을 이렇게 물을 받아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꽉꽉 어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런데 이 방 안에는 그 새벽에 딱 한 번 전기판 내려 불을 돌려줘요. 그러면 그 온기로 하루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여름이 아니면 계속 수면 양말을 신고 있어요. 발이 시려서. 그리고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 그런데 이제 그 구치소는 목욕을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는 따뜻한 물이란 이름의 미지근한 물을 만나는 게 일주일에 2번이에요. 나머지는 얼음장 같은 찬물로 걸레도 빨고 뭐 빨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대통령 그 토론을 봤으니 얼마나 처절하게 봤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저 외우면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잡혀있는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신문을 하루에 4개를 시켜보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봤기 때문에 한 8종류 정도의 신문을 봤어요. 근데 내가 틀림없이 모든 신문을 다 봤는데 그날 밤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바로 그 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뒤집어진 거예요. 언제 그랬어? 그런 얘기가 언제 나왔어? 내가 모든 뉴스 다 봤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는데 저거 무슨 말이지?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그날 밤 11시에 경찰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우리 남편이 참 우리 가족은 그 구속 때문에 참 이 가족이 돈독해졌어요. 하루도 모르지 않고 남편이 면회를 오는 거야. 근데 알마다 남편은 지난밤에 추웠지 그러면서 막 애절한 눈빛으로 막 들어왔어요. 야, 너 검색해봐. 검색해봐.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시간을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는 법 알려준 거야. 며칠짜리 해서 그 이전에 그 글이 나온 게 있는지 기사를 찾아봐라. 최신 순으로 해갖고 검색하는 거다. 다음날 면회 오자마자 또 남편이 추웠지? 검색해봤어? 없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당연해서 아는데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의 법정 구속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 무효야. 박근혜 후보가 그날 한 일은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허위 사실로 거기다 뭐라 했어요? 성폭행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하고 감금하고 이런 짓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이고요. 이거는 징역형이나 최소한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 밖에 있는 시청자들한테 그 문제로 싸워야 된다. 이걸 잡아라. 그 말, 그거 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게 하는 말이다. 아무도 안 듣는 거야. 온 국민이 다 같이
부정선거, 뭐 개표 부정이 있었다, 투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한 달 내내 떠드는 거예요. 딱 1월 20일까지. 제가 나와서 검색해봤어. 게시판이나 이런데 그 부정선거에 대한 글들이 1월 21일 정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 박근혜 후보가 했던 허위사실 후보들랑 그 말이 포커스를 못 받도록 계속 투표 부정 얘기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몰랐죠. 그러다가 13년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증거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그 최동욱 검사 사건 아시죠? 최동욱 검사, 혼외자, 검찰 혼외자 사실로 변론 지역까지 알고 계시죠? 과연 최동욱 검찰은 혼외자를 두었을까요? 이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전에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누굴 썼냐 하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임명한 검찰총장을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무현 대통령에 관계된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이명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무슨 고급 액자 뇌물 사건이 터져서 하여튼 뭐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검찰이 또 바뀐 검찰이 내리 또 무슨 비리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들이 우리 대한민국 검찰들이 막 화가 나게 돼요. 왜냐? 한국의 검찰에 두 종류가 있어요. 처음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때 들어와서 전두환 때까지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드는 훈련을 받은 공안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태우 이후에 김영삼 때부터 검사가 돼서 소위 김영삼의 아들 비리, 김대중 아들 비리, 노무현 가족 비리 이런 것들을 수사했던 특수통. 그래서 검사가 두 종류예요. 두 개 타가 있는 거예요, 검사 내에. 그런데 이명박이 들어서서 소위 이 공안통 검사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공안통 검사는 굉장히 부당한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특수통은 고위 권력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수사했던 일을 하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검사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 개도로스라는 공안검사에 화가 나가지고 검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검사의 난이 일어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박근혜 선거를 치르게 돼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공안부하고 이 특수부하고 이 검찰총장을 누구로 둘 거냐 해갖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찍어 누르기 위해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누굴 데려오겠다, 대법원에서 누굴 데려오겠다, 판사들을 검찰총장 시킨다고 막 쇼를 하던 그 즈음 다 안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또 사람도 남달라서 제가 참 구속돼서 이제 퇴소할 때쯤 이동훈 죄송합니다. 이게 왜 죄송합니다. 누가 미국으로 전화가 끊어지지도 않아 지금. 예, 전화가 끊어지지도 않는. 죄송합니다. 누가 미국으로 이거 지금 로밍도 안 되는데 이상한 구조원이니? 하여튼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다 잊어버렸어. 이동훈 헌법재판소장 그 후보가 아시죠? 항공권 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인데 그 공금 횡령해서 생활비로 쓰고 그 뭐 항공권을 깡을 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비싼 항공권을 받아서 싼 거를 바꿨는지 어쨌는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정이 나는 잡범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박근혜가 박근혜 당선자한테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박근혜가 그거는 이명박 정부랑 얘기하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이 한마디 하죠. 그건 네가 시키라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쪽이 나면서 그러자 박근혜가 또 거기서 화를 내면서 그러면 국회에서 무산시켜라. 투표로 무산시켜라.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 스스로 사퇴를 하잖아요. 그렇게 줄줄이 시작이 돼서 아시다시피 그 미래창조과학부 여기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장관을 CIA와 함께 일했던 IT 전문가를 데려오겠다. 근데 우리 한국의 법에는
행정부를 바꿀 때, 구조를 바꿀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삼권 분립의 대통령제의 기본이죠. 다 아시잖아요. 박근혜만 몰라요. 막 신경질내면서 야당이 발목이 잡혀서 미안하다고. 나 사과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여자 처음 봤어요. 삿대질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래서 또 김한길이가 또 합의해 주잖아요. 그래 너 해.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만드는 것도 해주고 걔 그러면 장관 후보로 나오는 것도 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울어요. 그리고 가버렸잖아요. 그 아내가 소유했던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가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때 그거를 중심으로 다루겠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 반대해서 결국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여기로. 그거는 또 쑥대밭 됐죠. 그 밖에도 뭐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김정은 그 띠띠띠가 성을 불가사로 만든다고 말마다 협박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3, 4월 달에. 13년, 작년 3, 4월 달에.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뽑으신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는 핸드폰 꼴이 자기 엄마 아빠 사진 달고 있다고. 그 사람을 후보로 앉힌 거예요. 그런데 온갖 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천안함 때 골프 치러 다니고, 천안함 사건으로 모든 군 골프장이 사용 중단되니까 거기를 골라 다녔다는 거야. 그러자 그 벌레들이 나타나갖고 막 감싸주는 거예요. 예비역인데 어떠냐? 골프전 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천안함이었어요. 아니, 연평도가 피격당하면서 우리나라가 준전시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준전시체제로 선포가 되면 모든 별 달고 퇴역한 장군들이 자기의 위치를 등록해놓고 대기를 해야 된대요. 언제 전쟁에 불려갈지 모르니까. 그때 그 후보는 일본 온천 갔잖아요. 그게 또 다 드러났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애도하라더니 골프 치러 가고, 연평도 포격 당했는데 온천 여행 가고, 그것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무기 회사에 로비스트 했다는 전력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불법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게 드러나서 그만뒀죠. 이렇게 얘기하면 밤새야 돼요. 좌우지간 가장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미국에서 사고 치고 가죠. 내일 제가 그 호텔 앞을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정상회담하러 와서 빤스 외교를 펼치고 가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과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 그 사람 안 된다. 그 대변인 시키면 안 된다고 다 말렸대요. 그러나 우리 외고집으로 살아온 60년 박근혜 공주님께서는 밀어붙이셨잖아요. 들어와서 개망신. 세상에 정상회담하러 와서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랬죠. 그 빤스 외교. 그 다음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배프. 박근혜 배프 진수.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왔는데 아는 게 없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도덕성 검증문에서 다 쫓아갔는데 그 저는 세밀사까지 정보하는 건 능력이 안 된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하냐? 그러자 우리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만난 모래 속에서 발견한 진주였다. 1년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세월호가 터졌죠. 그러면서 세월호가 터지면서 이제 물론 터지기 전에 해양수산 장관이 바뀌잖아요. 그때도 뭘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그 수산물 수입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습적인 실수를 한 거죠. 잘못을.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대표로 자른 거야. 자르고 이제 바꾼 해양부 수산장관은 수염 기르고 막 또 쇼를 하신 거지만 좌우지간 그 여자가 그냥 모래였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나갔잖아요. 그 뒤에도 참 인사 문제는 이루다 말로 다 못해. 그런데 박근혜 시절에 그 청문회 대상이면서 단 하나의 단점도 안 나온 사람이 최동욱이었어요. 이 사람이 소위 특수통 검사 출신이었고 까도 비리가 없는 사람. 무슨 통장 하나도 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냥 100% 찬성이다. 그래가지고 박수 받고 통과된 게 최동욱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데스크탑 노트북 다 갖다가 털어서 거기서 그 여자의 범죄 증거 1970개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걸 인터넷에 올려버렸어. 그걸 안 했으면 우리는 못 찾아요.
인터넷에 범죄 일람표를 올려버렸고 그 범죄 일람표를 다 네티즌들이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해서 좌익교수를 찾아냈고 그게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알려졌고 그래서 제가 7월 3일에 가서 머리 자르면서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가 김현 진선미를 빼라. 국정조사에서 둘을 빼라. 두 사람이 모든 제보를 받고 국정조사를 준비했는데 둘을 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은 거예요. 국정조사 똑바로 하라고. 처음엔 국정조사 안 하려고 했어, 김한길이. 해봤자 효과 없다 이러면서. 근데 국정조사를 하라고 머리를 깎은 거고 그 다음에 김현 진선미 자르지 마라. 그래서 계속 싸웠지만 결국 잘랐잖아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국정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막 라꾸라꾸 침대 깔아놓고 막 터머짓고 쇼 몇 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그 8월 달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 딸 사건이 나라에서 컸어요. 이 좌익교수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특히 많은 지식인들이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아이한테 이랬느냐. 이래서 8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완전히 절망했던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청만 명이 8만 명이 모였고 제가 그 발언한 그때가 이제 10만 명이 모인 날이야. 그런데 그때 아니야. 전 7월에 발언을 했고 하여튼 8월 달에 10만 명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이석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아로라는 내란 음모죄 내란 음모죄였죠? 그죠? 내란 음모죄라는 걸 제목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판을 뒤집어서 공안몰이로 그 10월, 12월을 지난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먹고 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칙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 입이 약간씩 돌아가고 혀가 굳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손가락 끝에 이렇게 감각이 마비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게 이제 뇌혈관이 막혀 들어가고 있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몸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그 뇌혈관 질환이란 진단을 받아요. 작년 가을에. 그런데 이 김한길 대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야. 국정원 댓글 문제도 덮고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간다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삭발하고 그 쇼를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3월 1일에 57명이랑 같이 가서 삭발했어요. 김한길 대표 물러나라. 다음날 합당 선언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3월 2일 날이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가 그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3월 2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날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합니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무 울어갖고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심슨처럼 됐어요. 눈이 뚱뚱 불어갖고 심슨이 돼서 나온 거야. 예배장에 한 시간 만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을 내가 벌일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 기다렸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부터 마음을 비우고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먹던 모든 습관을 끊고 하루에 풀 한 상자만 먹으면서 제가 몸을 바꾼 거예요. 근데 15일 만에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몸에 무겁고 피가 통하지 않고 이명 이런 증상이 싹 사라져요. 15일 만에. 그래서 제가 4월 13일쯤 되면 피부가 막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마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면 4월 16일에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래서. 어디에 놀랬냐 하면 전원 구조라는 그 오보. 전원 구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오보인 걸 알았을 때 전원 구조 때 안심했을 거야. 다 같이 다행이다. 그런데 2시에 아닌 것 같아. 그러더니 2시 40분에 생존자가 178명이래. 그때 아마 제가 너무 열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안 죽었으면 그 며칠 뒤에 178명이 아니라 168명이래. 그때 또 열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 아니면 그때라도 살아남았으면 그 한 달 뒤에 사실은 160 몇 명이래. 한 달 동안 생존자 이름도 못 셌어, 이 등신.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못 먹어서 그래요. 실종
노동자를 못 세는 건 이해를 합니다. 밀항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얼마나 탔는지 못 셀 수도 있지. 이런 얘기잖아요. 아마 그때 내가 죽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에요. 4월 16일에 제가 아침 10시 반쯤에 딱 채팅창을 봤는데 방치부님 큰일 났어요. 배가 뒤집어졌대요. 배가 뒤집어졌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봤어. 근데 10시 반에서 11시 사이로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웬 채팅창에 선장과 선원만 도망갔다죠? 그러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시간에는 선장과 선원이 팽목항으로 안 왔을 때예요. 그러면 선장과 선원이 그리고 모든 거기 현장에서 인터넷이 다 끊긴 상태였고, 그럼 선장과 선원이 도망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육지에서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 시간 4월 16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선장과 선원만 도망갔다면서 라는 글이 3명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중심주의, 야 기사 갖고 와봐. 그리고 검색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 없는 거야. 기사가 없는데 너네 어떻게 알았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들이 다시 나타난 게 4시 이후예요. 그때 제 기억에 4월 16일 오후 4시 이후에 선장과 선원이 도망갔다는 기사가 처음 나와요. 보도가. 그리고 나서 막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날 뭐 돈을 날렸다. 돈을 날리는 뭐 여기 앉아서 돈을 날렸어. 이런 보도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1시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가 선장과 선원은 모두 비정규직일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선장과 선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정부의 문제다 라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한번 막아보려고 입을 다물어 봤는데 입 막 꼬이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야. 제 입에서 말은 금 나갔어요. 이거 비정규직일 것이다. 이건 정부와 회사가 같이 공동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가 입 밖에 나갈 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잡혀 들어가고 오래 걸립니다. 정부가 이동되는 거라 오래 걸린다고 내가 이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뉴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이건 허위사실 6% 해당이 되잖아요. 내가 똑같이 얘기 박근혜 뉴스기가 없는데 어디 알았어. 다행히 그날 제 방송이 끝나기 전에 비정규직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선장이 비정규직이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원도 다 비정규직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장과 선원이 10몇 명이 지금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심지어 선원 중에는 견습 선원이 있어요. 정식으로 계약이 된 승무원이 아니야. 그날부터 3일 동안 일을 해보고 일을 잘하면 계약서를 쓰기로 한 사람도 2명 있었던 거예요. 첫날 배를 탄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위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에서 오렌지맨이라고 얘기됐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래요. 이상하게 그 사람, 경수선원 중에 그 사람, 그날 처음 온 그 사람은 선장과 승무원들이랑 같이 해겨 배를 타고 먼저 팽목항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의 견습선원은 남은 5명의 선원이랑 남아서 그 망치로 유리창을 깨면서 그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조하는 활동을 했던 선무원들이니까 선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처 받아 7년형 받았어요. 7년형. 첫날 왔고 정식 계약된 직원도 아닌데 단지 승무원이라는 이유로 7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이 세월호에서 우리 모두를 화나게 했던 사건은 뭐였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보도였잖아요. 애들이 막 우리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특히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그 영상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공개된 손석희 뉴스에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와요. 여자 목소리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멘트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안내 멘트,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던 사람들, 솔직히 선장과 승무원들보다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구속돼서 처벌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무슨 부항해사인가? 그 사람이 부조타수가 무슨 항해사인가 이 사람이 방송을 마이크 한번 잡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기사에도 나와요. 뉴스원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방송하기 이전에 사무부 직원들이 방송하고 있었다.
뭐라고요? 산장과 승무원 이외에 사무부 직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방송을 이미 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그래서 자기들도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누구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검찰 측 증인이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던 모 씨는 검찰 측 증인이고 구속도 안 됐대요.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월호 문제에서 박근혜 7시간에 어디서 뭐 했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7시간 뉴스가 왜 나왔냐 하면 바로 그 전날 세월호에서 소위 그 사무부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에서 나온 거겠죠? 거기서 뭐가 나왔어? 국정원 지적사항. 그래서 세월호와 국정원이 무슨 관계냐? 이게 막 뉴스가 나오던 날이 바로 그 전날이에요.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정윤회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풍문이 있다라는 설을 올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거기다 여성 대통령이고 미혼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렇게 풍문이라는, 그럼 출처도 안 밝혔어요? 출처도 안 밝힌 풍문이라는 그런 그지 같은 기사를 쓸 수 있냐고요. 저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서 무능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박근혜도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 조선일보의 기사는 용서할 수 없네.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게 났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러면서 보니까 국정원 기사가 있더라 이거죠. 세월호를 국정원이 관리했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왔었던 다음날 7시간 미스터리가 뜬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뭐 한반도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나는 앞으로 대통령을 위한 진돗개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이혼남과 그 다음에 청와대는 진돗개가 실세다라고 얘기한 노처녀 이야기가 지금 한반도를 들끓게 하고 있어요. 누군지 내가 얘기했나? 잠시만. 그래서 근데 사실 한반도에서는 관심 없어요. 아니, 뭐, 이혼남하고, 노처녀하고, 뭐, 이렇게 대화가 통한다는데, 그게 무슨 유부남도 아니고, 둘이 무슨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 관심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스캔들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에 제가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지나가는데 그 노인분들이 모여 앉아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화투를 치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20만원씩 준다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쳐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명박 그가 돈을 다 날려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들이 빠삭해요. 200조를 날렸대.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뭐하냐? 이명박 안 잡아놓고 뭐하냐? 화투 치는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그랬다면 제정신 있는 할아버지들은 전부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자방 비리 다 아시겠지만 4대강으로 42조 원을 날렸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푼도 국민 세금 낭비하지 않겠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22조 원을 쏟아붓고 다음에 이렇게 지류가 무너져 내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간 20조는 뭐냐면요. 지류에서 흙이 무너진다고 거기다가 폐자재, 폐건축물 이런 거 놓고 굵은 강철로 묶어놓는 그런 짓거리 하느라고 또 20조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4대강을 할 때 우리가 근처를 가보면 도저히 취재할 수 없는 엄청난 칸막이 높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마이에서 집요하게 추적했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원래 그 보가 2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야. 그런데 2조 원의 근거가 뭐냐면 5,000명의 직원과 2,000대의 트럭과 3,000대의 그 기계가 준설 기계가 투입된다고 하면서 2조 원을 받아간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찍었는데 200명이 안 돼. 4,800명은 어디로 갔을까? 돌아다니는 트럭이 10대 정도밖에 안 돼. 1990대는 어디로 간 걸까? 준설선도 몇 대 안 돼. 그러면
도대체 2조 원 중에 그 나머지 인건비, 트럭비, 준설비 어디로 간 걸까? 그 4대강에 42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 중에 해외 방문을 제일 많이 한 게 이명박이었어요. 박근혜가 그걸 기록을 깨려고 하고 있는데 이명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원 얘기한다고 오만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자원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이 60조 원대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 그 다음에 천안함 사고 때 통영함이라는 배가 나오지 못했어. 구조를 못 나왔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소나 때문에 못 나왔대. 근데 이 소나라는 거, 이 소나가 42억 원을 주고 다른 건데 원가가 2억 원이래. 40억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통영함을 따져보니까 여기저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그 지출이 있었던 거야. 심지어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에서 시중에서 9,900원에 사는 USB를 10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5천만 원어치를 그런 식으로 산 거예요. 국방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360조 정도의 예산 중에 국방비가 10% 가까이 돼요. 3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30조 원을 어디다 쓰는지 물어보면 빨갱이라래요. 국가 기밀을 알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낭비된 내용을 이번에 현재까지 밝혀진 방위 산업 비리가 100조 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제 제기된 의혹을 모아보면 200조 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200조 원의 사자방 비리, 여기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흔들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씩 어르신들 연금 드립니다. 뻥이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니까 우리 공주님, 엄마 아빠 총 맞아 죽은 우리 불쌍한 공주님, 우리가 참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00조 원을 낭비한 거야. 이걸 알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스캔들을 터뜨린 거죠. 아니, 대통령인데 여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의 스캔들을 터뜨리면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뭐라고 보겠냐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쪽팔려요. 여러분은 쪽 안 팔리십니까? 저는 쪽팔려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딸이랑 나오면서 혹시 외국인이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스미마센 그러자. 응? 스미마센 근데 한마디로 가자. 근데 만약에 일본말 누가 아는 척하면 쉐쉐 그러고 가자. 그런데 좌우지간 여자 대통령에 대해서 그 스캔들로 쌍 난리를 키우더니 지금은 뭘로 잡혔어요? 땅콩으로. 비행기를 되돌린 회장 따님.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문제가 돌아요. A, B, C, D, E, F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고르시오. 아버지의 힘을 믿고 무슨 짓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한 그 빈칸 맞추기 게임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대요. 땅콩 스캔들 문제 심각하죠.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사를 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체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사임을 했대. 부사장직을 사임을 했다라고 뉴스에서 분명히 봤는데 부사장직을 사임했지만 유지는 한대. 야!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후로 부사장을 사임했지만 부사장직을 유지는 한대. 그래서 다음 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해서 점 찍고 사진 나왔다면서요? 뭐하는 짓거리냐고요. 땅콩 스캔들이라고 땅콩 떠들 게 아니라 그냥 체포할 문제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누가 비행기를 되돌렸다. 9.11의 나라에서 비행기를 되돌려?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대로 지금 체포되는 거 맞죠? 맞죠? 만약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비행기를 되돌리면 그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되돌리는 경우는 단 하나야. 뭐 누가 이렇게 미쳐갖고 승객들이 난동을 피우거나 아니면 누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있을 때가 아니면 비행기를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비행기 결함일 때도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땅콩 때문에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장 체포할 문제이지 기사로 그렇게 땅콩 스캔들을 퍼돌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거? 사자왕 비리를 전민의 스캔들로 막고 전민의 스캔들을 땅콩 비리로 물타기 하는 한마디로 산중 가드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갈 비난을
그 여자에게로 돌리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자방에서 눈을 때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강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뉴스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있다. 즉 다 합의한 것 같아요. 논의하고 있다.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아니라고 또 새누리당이 그럴 것 같은데 왜 사자방 비리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냐. 사자방 비리는 이명박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자방 비리에 그 무수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거기서 나눠먹은 것들이 있겠죠. 그 나눠먹은 자들 중에는 재벌들도 있겠죠. 그들이 잡고 있는 게 언론이고 그 언론을 통해서 여전히 국민의 눈을 딴 데로 지금 돌리고 있는 꼬라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항상 그렇게 물타기 뉴스가 나와요. 제가 이번 세월호 문제는 그 회사와 정부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월 20일에 한반도에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여객선의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20년만 기본으로 운항을 하고 만약 연장하고 싶으면 1년씩 정밀 검사 받아서 5년까지만 연장하는 법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것도 알아보니까 엄청난 로비를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선박 연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설령 제한을 풀으라고 엄청난 로비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참다 못해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5년까지 연장하되 1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못 들어왔어요. 1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면 세월호를 못 사와.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해운조합에서 그 설령 제한을 풀어달라는 로비를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년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물배 세월호가 수입이 된 거죠.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야, 남치야! 그러면 이명박 책임인데 박근혜가 무슨 죄냐?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명박이 설령 제한을 풀면서 제한을 둔 게 있어요. 선박 안전점검 의무 규정. 이게 뭐냐? 선장이 배를 출항하기 전에 고박 상태가 안 좋거나 고정하는 결박이 안 돼 있거나 기계에 결함이 있거나 구명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박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권한에 의해서 배 출항을 정지했다, 막았다라고 얘기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없앤 게 누구? 박근혜 대통령. 언제? 작년 8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모두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그 규제를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해운조합.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조직이래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운항할 수 있는 모든 이 민간 선박에 운항 허가권을 내주는 독점적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의 선박, 잘못 고쳐진 선박 사고는 해운조합 탓이에요. 그러나 해운조합은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대요. 이번 세월호는 여러분 검찰, 그 말 같지도 않은 검찰 발표에도 나와. 불법으로 개조했다. 불량으로 개조한 걸 운항 허가를 내준 거예요. 한국 선급에서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세월호가요, 구명정도 안 펴졌던 세월호가 매달 안전점검에서 동그라미를 받았어요. 왜? 안전점검을 해준 회사가 누구냐 하면 소위 선주조합에서 선주들이 모여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서 안전점검을 매달 받은 걸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주조합의 그 회사 관계자들도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선주들이 또 뭘 했냐? 국회의원들을 불러갖고 그 해외 여행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 순환구호법. 순환구호법이라는 게 뭐냐면 해양에서 선박사고가 일어나면 그걸 이 회사가 선박회사가 어느 구호회사하고 단독 계약을 맺고 얘한테 전부 다 밀어주는 법. 이 법은 순환구호법이라는 건 구조와 무관한 법이에요. 배가 뒤집어졌을 때 사람을 구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인데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경이 잠수사들의 이 잠수를 막은 거예요. 엄딘이
지금 배 던지는 체인으로 가야 되니까 들어가지 마라. 방해된다. 그게 순환구호법이라는 법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주들한테 목이 받아 쳐먹고 순환구호법을 만들어준 국회의원들 잡아서 감옥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을 구조할 마지막 골든타임 72시간을 순환구호법 때문에 날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설령 제한을 푼 이명박 책임졌습니까?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푼 박근혜 책임졌습니까? 불량으로 개조된 그 세월호를 운항 허가해준 한국 선급 책임졌습니까? 안전하지 않은 데를 안전점검해준 선주조합이 만든 그 안전점검회사 책임졌습니까? 그 순환구호법을 만들어서 72시간 골든타임을 낭비한 국회의원들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안 졌어요. 그래서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유병원이 죽고 선장과 승무원이 구속됐으니까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장과 승무원이 다 비정규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상한 건요. 그날 하루나 이틀 된 선원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얼마 안 된 선원들이 그 배를 탔다는 거야. 그날. 밝혀져야 될 진실은 많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건 결국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했다. 배상을 많이 해달라는 법이다.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법이다. 또 뭐라고 얘기했더라?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는 특별법이라서 반대한다고 계속해서 조직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잖아요. 의사자 지정 누가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제일 먼저 약속한 거예요. 대학 특례 입학은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었죠? 의사자 지정. 그 다음에 배상금 문제는 그것 또한 정부 측에서 먼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온갖 누명을 씌워서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기조를 세운 사람이 난 천재라고 봐요. 그 세월호 특별법이 딱 만들어졌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멘붕이 된 거야. 망치부인님 보셨어요?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이거 우리가 진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당들에게 막 분노. 그 법을 야당이 만들었어요? 여당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야당을 막 욕을 하면서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랬죠. 나는 이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거. 이 절망을 이 유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차마 그 주제를 다룰 수가 없어서 제일 뒤로 밀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딱 꺼내 들었더니 말이 나오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는 그 희생자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을 찾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진상 요구하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느냐? 단 한 번이라도 없었다는 거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별위원회라는 건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은 이건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 역사적 진보이다. 우리가 언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봤냐. 그러면 그 수사권, 기소권은 페이크였냐? 아니죠. 이번에 만약에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였다면 그래도 저들이 방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방해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진상조사 안 되겠죠? 특별위원회 소용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특별위원회예요. 만약에 여기서 진상이 규명된다면 우리의 목적을 이룬 거고, 만약에 진상규명이 안 됐다면 거봐라! 수사권, 기소권을 안 줘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특별위원회법이 만들어졌다고 절망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 못 해봤다.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지면서 시청자분, 여기 미주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6월 선거, 7월 선거 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서, 뭐 세월호 가면서 사람들이 막 나가버린 것도 있고, 종북몰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 종북 빨갱이 공격을 받으면서 고소고발이 된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미시 USA에 세월호 반에서 글을 안 쓰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는 그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엄청난 성과를 얻어낸 거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건데, 이거 누가 얻었느냐? 야당 의원들이? 단식한 문재인 의원이? 아닙니다. 그 추운 4월 달에 청와대 앞에서 날밤을 새웠던 유가족들, 그 떼어볕 아래서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햇볕에 익어갔던 유가족들, 40 며칠을 목숨을 건 단식을 한 김영호 씨,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400만 명이 넘는 470만 명인가? 그분들이 서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거리에서 같이 분노하고 서명하시고 모금을 해서 유가족들에게 보내고, 그 모든 노력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세월호 특별법을 우리의 성과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세월호 싸움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왜 모두 각자 분열돼서 각자 자기 주장, 나만 잘났다? 그 다음에 너하고 나는 의견이 달라? 이러면서 우리는 왜 서로를 비난하는, 이렇게 된 건 네 책임이야. 뭐 누구 책임이야.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워싱턴은 미국 정치의 중심이니까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에서 왜 항상 한나라당이 이기냐, 새누리당이 이기느냐 하면 소선거구 제도예요. 1등만 당선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언제나 저 언론이 누구를 띄우느냐? 아까 얘기했죠. 김대중, 김영삼 때는 정주영을 띄우고, 정동영, 이명박 때는 문국현을 띄우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안철수를 띄우고, 언론이 제3후보를 계속 띄워요. 그 다음에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국참당을 띄우고, 2012년 총선 때는 통진당을 띄우고, 그들이 누가? 인터넷으로. 정말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12년 봄에 통진당이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대한민국 네티즌은 모두 통진당을 지지했어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민주당 지지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 까보니까 어떻든가요? 내나 6, 7%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쟤네들은요, 지네가 집권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야당을 분열시키고 제3후보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2등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쟤네 유일한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부수적으로 그 간첩을 심어놓는 거죠. 야당 의원들에겐 한구령을 내리고 박근혜더러 밥 먹자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밥이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별풍선 많은 걸로 밥 사줄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밥 얘기만 해. 밥 먹읍시다. 매번 밥 먹고 뭘 얻어냈냐고. 아무것도 못 얻어내면서 그런 사람을 심어놓기도 하죠. 그리고 언론은 그들을 계속 띄워줘요. 그러면서 문재인 의원이 단식하는 거 안 나왔잖아요. 한국 언론에서 문재인 의원 단식한다는 얘기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무능하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얘기하죠. 지금은 재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뭘 요구하느냐? 독재 체제를 지원해요. 독재 세력을. 왜?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겪어보니까 민주세력은 자기네들이 로비를 하려면 많이 먹여야 된다. 조금씩 많이 먹여야 된다. 그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런데 독재체제는 한 놈만 먹이면 된다야. 그래서 언론이 목숨을 걸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볼 때 미국도 그래요. 이번 공화당 압승을 저는 언론의 힘이라고 봅니다. 언론의 힘이 제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오바마 비판,
그리고 적재적소에 벌어진 사건들을 언론이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오바마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저는 공화당이 이겼다고 보거든요. 이게 여기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꼴통 정당들이 있어요. 나치 비슷한,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극우 이상한 꼴통 정당들이 만들어지는데, 언론들이, 원래 이제 그 나라를 보면, 원래 있던 정당에, 경쟁할 만한 야당이 있어, 경쟁 야당이. 그런데 모든 나라의 언론은 누구를 띄워줄까요? 그 꼴통 야당을 띄워주는 거야. 꼴통 당을. 왜? 전 세계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3후보 띄워서 결국 독재 세력을 만드는 거. 그래서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재벌들이 자기네들이 부자가 되니까. 그게 지금의 구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의 교민분들이 정말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세요. 9.11 이후로 미국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9.11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학원 강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300만 원 받았어요. 저는 막 인기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만 학원으로만 다녔는데 그래도 300만 원을 받았고 그때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160이 기본급이었어요. 지금 학원 선생님들의 기본급이 120, 130이에요. 더 떨어졌어요. 제가 일할 때 배고프면 1,000원으로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었어요. 200ml 우유가 200원, 500ml 우유가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빵하고 200ml 우유를 먹으면 1,000원으로 밥을 먹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200ml가 1,000원 가까이 되고 500ml가 1,000원 훨씬 넘어가고 물가는 엄청 올랐어요. 물가가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때는 일반적인 식당에서 3,000원, 4,000원이면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7, 8,000원을 줘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물가는 엄청 올랐고 그런데 월급은 그 2000년대 초반보다 내려갔어요. 유지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대부분 월급이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손석희 뉴스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가장 노동 생산성이 낮다. 이런 대한상의라는 데에서 터돌린 말도 안 되는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그 통계 자료의 기준이 뭐였냐면 노동자 임금이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2005년인가 7년인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그 생산성은 지금을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이 가장 높았어요. 그때 귀족노조라고 욕을 하면서도 사실 대기업 다니면 얼마를 받았냐? 6, 7천은 기본으로 받았어요.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가 연봉 6, 7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때는 노동자들의 연봉이 그만큼 높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았고 모두 컴퓨터에 서서 죽겠다 영세 자영업자 죽겠다. 노무현이 서민경제 죽인다. 김대중이 카드를 만들고 노무현이 서민 죽인다라고 전부 다 컴퓨터에서 장사 안 된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명박이 되니까 댓글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살아남은 줄 알았죠. 그게 아니야. 가게 다 뺀 거야. 죽겠다 말을 할 때는 그래도 가게가 있었던 거고 이명박이 된 다음에 가게 다 망해서 가게 뺀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인터넷도 못하고 택배하면서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배달일까지 해요. 3개 띄어서 180만 원 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택배하시는 분들이 월급 300만 원, 그러니까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됐대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300만 원씩 집으로 가져갔었어요. 지금은 새벽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180만 원 받아가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재벌들이 모든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그걸 살만한 사람에게 뭘 주지 않으니까?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이요, 이명박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쌍용차처럼 대량 해고된 거예요. 수천 명씩 대량으로 뭉텅뭉텅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값으로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즉 인력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노동력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8시간 3교대로 일을 했어요. 지금은 12시간 2교대예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해요. 무슨 얘기냐? 일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를 나눠야 돼. 그럼 왜 8시간을 12시간으로 바꿨냐? 기본급 주기 아까워서. 그래서 일자리를 줄이는 거예요. 3,000명이 하던 일을 2,000명한테 시키면서 2,000명 중에 1,000명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원래 3,000명에게 주던 연봉의 절반으로 자기네들은 이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에 미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전 세계가 지금 소위 개도국의 공장들을 그렇게 굴리고 있어요. 대자본이.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야. 먹고 살기 힘든데 세월호가 웬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도 돈 때문이에요. 세월호의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벌어진 문제예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은 것도 대자본이 만들어내는 이 착취 구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대자본의 착취 구조를 누가 유지하느냐? 소위 매스미디어라는 올드 미디어들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문제가 내가 무능해서 혹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아니라는 거죠. 오바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오바마가 이야기한 그 3가지, 오바마 케어, 그 다음에 총기 규제,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 올리기, 기본금을 올리겠다는 3가지가 만약에 미국에서 시행이 됐다면 저는 미국의 경제가 살아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4대강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뉴딜이라고, 한국식 뉴딜이라고 그러면서 4대강을 했어요. 42조 원을 투입해서 43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뻥을 치면서 앞으로 수백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개뻥을 쳤죠. 한국에서는 뉴딜 정책이 곧 건설이에요. 그러면서 건설. 한국의 지방자치정부들이 돈이 참 없는데요. 돈으로 까는 건 열심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경제 구조, 이 건설 구조가 먼저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수주를 따는 건 대기업이 땁니다. 커미션을 20%만 먹고 하청을 줘요. 그러면 이 하청받은 기업에서 또 커미션을 떼고 3청을 줘요. 3청 기업은 도저히 그 돈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해요. 그러면 도로가 페이죠?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 정치인 뒷구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뭔가 뽀대가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면 정치 잘한 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요, 못 쓰는 공항이 그렇게 많아요. 정치인들이 공항을 짓겠습니다! 공항 가서 내려서 수속 밟고 나가는 기간이나 운전해서 가는 기간이나 똑같아요. 비용도 똑같아요. 그럼 왜 쓸데없는 건물들 자꾸 짓냐고. 그거 지으면서 빼먹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민분들도 이런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아름과 동시에 우리 전 세계가 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은 어디서 왔느냐? 중국 공장, 베트남 공장, 필리핀 공장에서 온 거죠. 지금 한국은, 근데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전 세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독일을 제외하고. 그럼 왜 전 세계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느냐? 소위 제조업이 망했기 때문이죠. 제조업 공장들이 굴러가야 그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 관리자, 사무직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금 제조업 공장이 미국에서도 사라지고 그래도 미국은 제조업을 우리나라보다는 우대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공단들에 가보면 문 닫은 공장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 대학 졸업자들이 공장을 안 가서 그런다는 개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대학 졸업생들이 공장을 안 가서가 아니라 좀 더 싼 임금으로 물건을 만들려고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그렇게 공장을 지어버리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비싼 값에 팔잖아요. 누가 사냐고. 이 제조업자들이 없으니까 제조업 노동자들이 주변에서 술이라도 통닭집에서 맥주라도 한잔 마셔줘야 통닭집 사장님이 돈 벌어서 화장품도 좀 사고 화장품 공장 사장님이 돈 벌어서 그 골프도 좀 치고
뭐 콘도도 좀 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경제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데 가장 말단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망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미국에 왔느냐. 솔직히 저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맥가이버의 나라 그때부터 전 미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 종일 미드를 틀어놔요. 왜냐하면 5,000시간을 들으면 귀가 트인다는 뻥을 믿고 계속 틀어놔요. 그런데 한국의 미드는 주로 뉴욕 특수범죄수사대, CSI, 뭐 뉴욕, 마이애미, 뭐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뭐 그 하와이 5, 우리 딸이 그 어떤 호텔에 보더니 하와이 5에서 여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던데. 저는요 미국에 오면 숨만 쉬면 총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면 하루 수십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범죄의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거기다 어린 시절에 미국은 비자 받기가 어렵다. 전부 다 미립국자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립국자를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비자가 나와서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된다. 전 영어로 인터뷰 때문 아니고 나는 그 비자를 안 주는 게 마음이 상해서 나는 미국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비자가 사라지더라고요. 무비자 입국이 된 거야. 그래도 미국을 올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광주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가 텔레그램으로 처음으로 말을 건 거예요. 광주 길거리 수다방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는데 미국에 와서도 그런 거 한번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뭘로 보고 아니 미국에서 누가 돈을 내갖고 나를 불러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는 그런 거 알고 비행기 값을 모으면 갈게요 그랬죠. 웬만하면 좋게 풀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비행기표를 보내주면 올 거냐는 거야. 그때 마음이 상한 거야. 나를 물로 보는구나. 아니 누가 망치고 오라고 돈을 줘서 비행기표를 보내. 이 사람이 지금 날 갖고 놀겠다는 거야. 그럼요 비행기표를 보내면 왜 안 오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 있는 크리스님한테 물어봤어. 혹시 미국에서 나를 초청하자는 움직임이 있냐? 전혀 없다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강한 거야. 낚인 거지. 누가 나를 돈 주고 부르겠어. 그런데 3일 뒤에 미시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순간 두려웠어요. 진짜로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문득 작년 해외여행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가서 전기 담요를 가지고 개고생한 얘기 그 비행기를 오래 타면서 너무 허리가 아팠던 거.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집수리를 하면서 작년에 샀던 멀티탭 3개 하나에 14,500원씩 주고 산 멀티탭 3개를 버렸어요. 내 인생에 해외여행은 다시 없어. 그런데 그 미국에서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겠다. 미셸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문 있고 그 망치고 있는 미국 교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그때 제가 가겠으니까 이 해를 넘기자. 설득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저에게 하나님께서 12월에 가라고 부르라고 그럴 때는 거야. 아니 왜 그 하나님이랑 내 하나님이 다르냐.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딱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온 거예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일정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어디 갈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딸을 보내겠다는 고등학교의 일정이 12월 4일에 합격자 발표, 12월 19일에 예비 소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미국 가라는 뜻이고 너는 그 학교 가라는 뜻이다 보다. 그래서 그렇게 오케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도 두려웠죠. 제가 이 미국에 오는 게 두려웠고 낯선 곳에 온다는 게 두려웠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웠던 건 공항에서 나를 누가 잡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쳐다봐봐도 두려운데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딱 주시는 거야. 네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어떤 사인이었냐면 여기 미국의 미시 USA가 지난 11월 초에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미에 왔을 때 굉장히 센 환영 행사를 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행사를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성격이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성질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안 볼 때는 막 욕해. 뒷담화는 까는데 앞에서 절대 욕을 안 해.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 면전에다 대고 욕을 했을 때
아, 이거 착한 중간지대 사람들이 쫄겠다. 굉장히 두려움으로 후퇴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첫 번째 했고,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가 처절하게 복수할 거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환영 행사는, 아, 이게 조금 위험한 행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왜냐? 미국에서도 저러는데 우리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를. 민주주의는 뭐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 네 생각은 그래. 그러니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내고 그 반대하는 행사를 할 만큼 열정을 가진 한국 교민이 있다는 거, 그래, 좋은 일이야. 나쁘지 않아.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2주가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예요.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야. 700만 교민의 대표 사이트. 700만 교민이 모두 아는 사이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 안 가르쳐줘? 홍보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아는 미국인들에게 다 물어본 거야. 이 사이트 알아요?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700만 교민의 대표 사이트래. 문득 2008년에 아픈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 반대운동을 한참 할 때 200만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 회장이 나타나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갖고 미국 사람도 다 미국산 소고기 먹는데 한국에서 왜 오버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미국 200만 교민을 대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가라앉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어! 한인 회장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몇 명이 멀어갖고 이렇게 올해는 형님이 하세요 이런 거라며. 우리가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건 뭐냐. 왜 그럼 저들은 700만 교민의 대표 사이트라고 홍보할까? 다음에 한인 교민들이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누가 가열찬 비판을 하면 700만 교민 대표 사이트 이름으로 반박이 나오겠구나. 반론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딱 하나님이 이제 알겠냐? 이거야 이거. 뭐요? 700만. 700만 뭐야?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소위 미시 USA의 그 투쟁과 그 다음에 저들의 저 700만 교민 사이트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유령 홍보와 여기에 딱 연결하니까 뭐가 떴느냐. 미국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된 빌 게이츠와 이 스티브 잡스의 나라잖아요. 제가 유럽에 가서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안 가기로 한 게 인터넷이 안 돼. 기본적으로 방송이 안 돼. 미국은 방송이 되잖아요. 한국 말고 방송되는 게 딱 두 나라예요. 일본하고 미국. 그러니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 이건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이 그나마 해외 중에 가장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요. 더 발달한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에 애들 코피를 줄줄 흘려도 우리는 정부를 믿는다 그래요. 거기하고는 얘기가 안 돼. 걔네 제끼고. 그렇다면 누구냐? 미국의 권력의 중심. 여기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뭐냐? 미국이 주도하고 사실 그 다음에 그 중국 교민을 제외하면 해외 교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157만 명 살고 있대요. 200만이 아니더라고요. 157만 교민의 나라. 한국 다음으로 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나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 미국의 교민분들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였냐면 한국 교민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민주 시민들을 묶어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시 USA가 사실 이번에 이 박근혜 환영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셨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고통당할 때 많은 대한 언론들에게 후원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11월에 가열찬 투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한국 교민들이 있어요.
망치 부인의 텔레그램에 이스탄불에서도 그저께 얘기한 이스탄불이 수도 아니래요. 앙카라래요. 예, 그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아니야. 하지만 이스탄불이 옛날부터 유명했어. 이스탄불에서도 오고 두바이에서도 오고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뭐 비엔나에서도 오고 뭐 오스트리아 뭐 독일 뭐 프랑스 스페인 전국 각지의 망치 부인 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누구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일단 외국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 그래서 한국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들. 제가 방송 8년 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연락한 건 처음이에요. 세월호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문제에 너무나 당황한 한국 교민들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날이면 날마다 세월호 때문에 떠오르는 머리 깎은 아줌마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를 처음엔 시끄럽고 괴로웠지만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뭔가 같이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의 미시NSA가 주도해서 박근혜 비판운동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거의 혼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에 못 만듭니다. 우리 카톡도 털려요. 이번에 땅콩 사건도 카톡 털었잖아요. 카톡을 조사하고 있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엔 서버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IT가 발달한 미국, 여기 미국에 기술자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서버가 필요하면 텔레그램에 그 잘생긴 오빠한테 내가 가서 108배라도 해갖고 어떻게 한번 그 서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독일이 민주주의를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전 세계 민주시민을 묶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내 말을 누가 듣겠어. 제가 솔직히 LA에 갔는데 나랑 딱 준비 주체 1명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갔더니 60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LA가 120만 교민 중에 60분이 오신 거예요. 시카고에서도 오시고 뉴욕에서도 오신 거예요. 혹시 다른 데 안 하고 가버릴까 봐 LA에 오신 거예요. 60분을 봤어요. 근데 샌디에고는 한인이 3만이래요. 120만에 60명이면 3만 명에 2명 오시겠지? 그러면 성공이지? 갔는데 50분이 계신 거예요. 워싱턴에 준비주체가 나한테 뻥을 쳤어. 10명이 참석 신청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딱 보고 아까 쪽팔려 한국에서 이 장면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 드디어 2번 만에 너 뽀록 났구나. 한 번 이때 돌려주세요. 예. 워싱턴에 오신 분들이 이 정도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왜 이분들이 오셨겠냐?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오셨겠냐? 한국에서 온 저 촌스러운 등산화에 싸구려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빡빡 남자처럼 깎고 볼품없는 저 아줌마 말을 들으러 오셨겠냐? 저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감사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우리 여기 그 노란 리본님께서, 준비주체분께서 저를 데리고 중국 식당에 가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포춘 쿠키를 딱, 포춘 쿠키를 딱 뜯으면 막 그걸로 얘기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저거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한국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저께 사람들이 다 집어가고 남은 1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뜯었는데 뭐라고 나왔냐? 한국말로 읽을게요. 제가 한국식으로 읽을 테니까 알아들으세요. Doors will be opening for you in many areas of your life. 자, 여기는 벌써 다 알아들었어. Doors will be opening for you in many areas of your life. 저 소름 돋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중국 포춘쿠키를 하나님 다음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 바로 직전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제 목사님한테 찾아서 혹시 저 미국 가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미국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하셨어요? 했더니 아니 그냥 이걸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미국 정치 중심 워싱턴에서 중국 과자가 나한테 도와줄 일이 없으니 이거는 제가 볼 때 거기다가 오늘 수요일 내일까지 뭐 눈이 온다 그랬다면서요. 눈 오고 매우 추울 거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막 학교가 쉴 거라고 기대했었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등산복 여기 이 옷에다가 등산복 입고 파카 2개에 바람막이까지 딱 하고 워싱턴에 내렸는데 땀이 나는 거야. 이 썸이 날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갑자기 어제 오후에 날이 풀렸다고. 그래서 갑자기 15도가 올라갔다고. 뻥인지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네. 제가 옛날부터 어디 가면요. 특히 중요한 일 할 때는 하나님이 날씨를 변경하셔요. 2012년에 MBC 파워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가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번개를 때린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비가 안 올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일기예보에서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서 준비치기 사회자가 반바지에 샌들 입고 비닐 천막을 치고 무대를 준비했던 행사였어요. 제가 그랬죠. 나 우산도 안 가져가고 비옷도 안 가져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비 안 온다고 그랬다. 날 믿고 따라와라. 사람들이 모두 우산과 우비를 숨기고 현장에 왔죠. 그날 비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딱 한 번 가랑비가 내렸어. 남경필이 발언할 때만 가랑비가, 나머지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더라고. 어머, 저 여자가 이제 천기를 바꾸는 거야? 기상도 바꾸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는 뒷다리가 땡기는데 틀림없이 48시간 전에 땡기거든요. 안 땡겼어요. 그래서 내가 날 믿어라. 이거는 MBC 파워 콘서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라. 이 시간에 들여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뒷다리가 안 땡겨서 알았어 그때. 좌우지간 여기에 이 워싱턴에 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서 이 과자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얼마나 은혜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 이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민사회에 문제가 있다. 제가 여기 정치 중심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한인 교민사회를 비롯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진보 세력은 분열로 망해. 저들은 부패로 망한다고 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부패 안 되면 아들이 또 부패를 할 때까지 계속 크지. 저들은 안 망합니다. 누구만 망하냐? 진보만 망해요. 왜 망하냐? 쟤네들은 하나만 갖고 99%가 틀려도 철저한 이권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절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보 세력은 95%가 같아. 촛불 집회 다 같이 해. 반대 시위도 다 같이 해. 세월호 문제 전부 다 같이 싸우는데 가장 결정적일 때 너는 나의 적. 나만 오라? 넌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전 세계의 한인사회가 다 그렇대요. 그래서 한인들이 다 분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뉴저지에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젊은 청년이 이 카운티 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되게 당선 가능성이 높았대요. 백인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인들이 그 새끼 종보 빨갱이라고 낙선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보수 진보의 분열도 부끄럽지만 사실 그들은 보수가 아니죠. 저는 진보 세력이 더 문제라고 봐요. 뭐냐? 우리는 목표가 하나예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쇼생크 탈출 다음으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삼류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인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마디. 유호성이 나는 한 놈만 팬다. 그 말 한 놈만 팬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 놈만 계속 패고 있다면 누구도 자기가 한 놈이 될까봐 두려워서 못 덤빈다는 거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길을 분명히 단결해서 가면 우리 진보는요, 제가 볼 때 10,000년 정권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민사회의 이 진보 세력들이 모두 나만 오라, 네가 틀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이게 힘이 안 모이는 거야. 자, 전 세계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 거면 먼저 워싱턴은, 미국은 교민사회 통일되어 있습니까?
시민사회 조직을 만들겠다 그러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 친분관계대로 흩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문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빅텐트론이에요.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왜 거기 앉아있냐? 소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즉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최대 27%의 지지세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는 인물이 없어요. 근데 진보정당에는 다 똘똘하고 인물이에요. 그런데 진보 세력은 다 털어야 10%의 지지율이에요. 자, 새누리당 지지율 고정 35%예요. 민주당 27%예요. 진보 세력 10%예요. 그러면 35를 27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27과 10이 합치면 3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겨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지역에 있는 착한 시민들이 야당이 단일화만 되면 힘을 합쳐줘요.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 외친 게 뭐냐면 당을 합쳐야 된다. 선거 6개월 전에 페이퍼 정당이라고 만들어서 당 안에서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왜? 당이 따로 있고 야권 2012년처럼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따로 연대했잖아요. 선거 한 달도 안 될 때까지 서로 경쟁을 한 거야.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4월 초가 선거인데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로 갈라진 거예요. 79개 지역에서. 다 깨진 거죠.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된 거예요. 달리 멘붕이 아니라 시민들은요. 그렇게 야권이 분열되잖아요. 절대 투표하러 안 와요. 서로 적이 돼서 죽고 저도 그래서 구속된 거잖아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거야. 근데 이 진보 세력이 하나로 합치잖아요. 정말로 하나로 합쳐서 단결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이 이쪽에 투표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 27% 중에 22%로 떨어져요. 5%가 투표 안 해. 그 다음에 5% 정도가 더 올 수 있는데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쟤네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제3 후보를 띄워주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분열시키기. 그래서 광주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광주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를 갈라놨어요. 분열시킨 거야. 이간시켰어. 그래서 지금 광주가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광주에 많은 민주시민들이 있는데 광주의 민주화운동 가족들이 갈라지면서 광주의 힘이 분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단일한 투쟁을 못하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광주는 무조건 민주당이 당선된다고 그 김한길 안철수가 공천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광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쟤네들은 딱 하나예요. 분열. 우리가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미국 교민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한인 교민 사회부터 단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시간 너무 오래 지났나요? 지금 11시예요? 어떻게 죄송해요. 이거 어떡하면서 전 2시간밖에 안 된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요. 빨리. 예. 그래서 한인 교민 사회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이 시민 네트워크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정식으로 드리고 싶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달라는 이 미국 교민들께 계속 제가 방송을 할 테니 여러분 지금요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뭘 다운받으시면 되냐면 아프리카 TV라는 걸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앱스토어를 딱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그 검색창에 망치 부인을 검색하시면 거기 제 방송이 날마다 생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팅을 하거나 별풍선을 못 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모두 보기만 해도 다 같이 보기만 해도 한국에서 제가 매일매일 뉴스를 가지고 3시간씩 생방송을 합니다. 그럼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제가 매일 생방송을 하는데 그러면
근데 아프리카가 접속하기가 어렵고 뭐 버퍼링이 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1월 중순에 그래서 아프리카 사장님이 저한테 망치 부인님이 미국 가는 건 아프리카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프리카가 이번 1월 16일에 미국 서비스를 시작한대요. 그 얘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1월 16일부터 1월 중순부터 아프리카 영어 사이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을 간다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놀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주장이 뭐냐? 미디어 민주화예요. 매스미디어, 재벌들이 다루는 매스미디어에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뉴미디어, 미디어 민주화, 작은 아이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폰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버라이즌 통신으로 아이폰을 하시는 분이 망치부인한테 텔레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망치부인,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뭘 할 건데 오늘 생방송으로 연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네, 오케이. 그러면 아니면 한국에서 중계방송을 하면서 미국 현지 교민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워싱턴 특파원이 되시는 거예요. LA 특파원, 샌디에고 특파원이 되셔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의 교민사회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방송하시는 거예요. 회의하는 모습 같은 거 보여주시고. 그때 박근혜 환영회 할 때 만약에 버라이즌이 되는 위치였다면 여러분이 그걸 아이폰으로 생방송을 할 수 있었고 아프리카 생방송을 할 수 있었고 제가 그걸 받아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까지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는데 결의를 해주시면 먼저 한인사회에서 결의를 해주시면 우리는 아프리카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제가 미시 USA 분들을 함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만 이거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해요.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극도의 그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방송인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굉장히 유능한 여자 주인공을 그 남자 선배들이 짓밟고 무시를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뭘 선택했냐? 철저히 그 남자 선배의 종처럼 자기를 낮춰요. 계속 낮추고 선배가 다 해라. 모든 거는 선배가 가져라. 나는 서브를 하겠다. 네 짱 먹어라. 내가 종이 되겠다. 그걸 계속하자 그 선배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너 이제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건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진보 세력이나 혹시 이 한인 교민사회에서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짱 먹을 테니 네가 나 따라와라. 그러면 절대 우리는 못 뭉쳐요. 근데 네가 짱 먹어. 내가 종이 될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역은 단결돼요. 네가 짱 먹어. 내가 종이 될게. 그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변화의 바람이 시작이 되고 이게 전국 전 한인 교민사회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미국 교민들과 함께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로 생방송을 하고 그걸 망치부인이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희망은 살아있다. 우리가 뭘 하면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제가 잡혀가면 여러분 나서실 거잖아요. 그죠? 저 잡혀가면 오실 거죠? 그렇게 우리 온 한민족이 뭉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벌과 매스미디어의 문제에 맞서서 싸워나가다 보면 제가 받은 두 번째 비전이 있어요. 뭐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인도에서 거의 사라진 불교가 가장 집대성됐고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보다 더 사상이 집대성화됐으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 세계 선교사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볼 때는 21세기 전 세계 고통받는 모든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을 낸 나라잖아요. 저는 그 시작이 오늘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네. 오늘 그러면 너무 길고 지루한 강연인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던지고만 갑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가능한 거고 미친 여자구나 하면 그냥 바람결에 날아가겠죠. 하지만 doors will be open 묻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봉구 창동가는 불량기구 왕치부인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는 10시, 9시 반까지 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망치부인에게 경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지 말아라든가, 미국에 왜 왔냐라든가, 뭐 던질 계란이라든가, 그런 거 없으시면 질문 있어요. 뭔데요? 아까 빅텐트 이론 얘기하시고 네.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교민들이 단합을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야권의 그 분열이 뭐 새누리당의 언론 플레이도 있지만 뭐 재벌이 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의 뭐라 그러지? 공작. 네. 공작이 있어서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면도 있지만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진보 세력 중에서 암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연합에서도 프락치가 있고 새누리당하고 비슷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그렇고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짱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그게 안 되면은 나는 여기서 안 한다. 나는 너랑 활동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암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강의를 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예요. 뭐냐? 사실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방송하면서 저는 가끔 박근혜를 칭찬합니다. 박근혜를 지켜야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왜?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덜 불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보수 노인들, 보수적인 성향의 노인분들에게도 어필하려고 노력해요. 어르신 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이 늘어나야 이기지 한 명이라도 적을 더 늘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 암적인 존재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짱 먹고 싶으면 그래 네 짱해 내가 네 종할게. 그 자세로 만나시면 그 짱하겠다는 사람도 그럼 전부 다 그래 너 짱해 내가 종할게. 거기서 누가 짱한다고 그래. 모두가 다 네 짱해 내가 종할게 그러면 짱한다고 나서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짱이 되려는 사람들 다 뭐냐? 존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 민주주의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자인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말만 말이고 내 말은 민주주의지만 네 말은 프락치야. 그런 단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제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벌레라는 애칭을 써요. 무당벌레?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러면서 국정원의 입장을 어떻게 알고 얘기했을까? 이런 무당벌레. 근데 제가 벌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해요. 왜? 그래서 샌디에고 방송을 끝났을 때 사실 맨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방송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던 친구가 샌디에고 방송을 다 본 뒤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장난하러 들어왔다. 한마디로 욕하러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간다. 잘 듣고 간다. 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 편을 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짱 해보고 싶다면 하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사고를 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해보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세요. 안 하겠다는 것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당신을 더 섬기게 돼요. 그래서 지면서 이기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땐 우리 민주세력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면서 이기는 거다. 나 아니면 안 되게 아니라 네가 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공합니다. 근데 내가 할 테니까 나 따라와?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질문이라든가 또 제가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중요한 문제. 어떻게 무엇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갈등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진보세력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진보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다 일반화됐을 때는 사회주의가 진보였고,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는 지금 다시 독재 세력, 신자유주의가 정이었고, 신자유주의의 폐단으로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역사는 가변적이라는 거죠. 계속 변해가요.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강자가 살아남아요. 그죠? 가령 사자가 숫사자가 살아남고 나머지 숫사자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의 섭리는 가장 강한 유전자가 살아남아야 대를 이어서 번성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은 동종끼리 강자가 살아남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하나야. 뭔데? 약자를 존중하는 철학이 있는 거. 저는 개신교 신자지만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부자들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을 돼지가 먹게 될 거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금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철학이냐. 불교에서는 적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을 쌓아라. 그래서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라. 그 적선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거거든요. 킬시표에도 그런 똑같은 사랑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면 나보다 약한 존재를 존중하고 아끼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철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국 가변성이라는 건 뭐냐? 주인공이 바뀌고 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죠. 이러면 제가 대단한 다계주의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내 밑에 그물망을 두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안 무너져야 내가 안 떨어지니까. 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망해버리면 그 다음은 내가 당할 거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는 인간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라면 사상이 바뀌고 주의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도 약자 보호라는 하나만 잃지 않으면 저는 인간의 가변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잘못인가?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너무 시간이 늦어서 일단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해주신 낭식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 내일 아침 11시에 백악관 앞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이 앞에서 뜻있는 강연을 성공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석근 선생 사상연구회에서 모두 오셨어. 사상연구회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 짧은 저는 좋은 봐요. 참석한 사상연 여기는 이사장님, 대표님, 그러시구나. 평화센터. 네. 제일 우리 국장님. 평화센터 대표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동안 어르신 제가 정말 이 짧은 얘기로 사진 하나 찍고 예. 우리 멤버들 네. 일단 단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제가 어르신들이랑 같이. 그래요. 근데 저기 노란리보님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여기 먼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러 가야 돼. 우리가 네. 저기 저 앞에서. 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네네네. 예, 저기 저 앞에서. 그런데 우리 만축은 우리 워싱턴으로 와야 되겠다. 애기 아빠랑 아니 진짜. 아유 왜 그러십니까? As a mission in Korea. 아니 여기서 월드와이드 캠페인 할 수가 오히려 더
아니, 저 사진을 찍으시죠, 예, 어르신. 예. 같이 찍어. 지금 방송으로 보여. 방송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네. 같이 나갑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 쓸까요? 네. 아,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훌륭해서. 일부러 우리 걸로 인터넷으로 볼 때는 해주셨어요. 거칠어 보이더니 복상하시네. 네. 예, 또 이렇게 이 가운데 분, 예. 우리 강홍사님 이리 와요. 사진으로 하나 찍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노국장님.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예. 자, 이제 이쪽으로 자,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찍을게요. 나 네덜란드에서 왔잖아. 잠깐만, 나 좀 빨리 찍어줘. 예. 자, 빨리. 예. 그래, 여기 같이. 나 요 글도 나와야 돼. 어떡해. 한 두 번쯤 눌러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자, 그러면, 예. 오늘 아까 사진 찍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고생하시고요. 네.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네네. 아, 플레이스예요. 네네네. 연락하십시오. 꼭 여기 보고 네네네. 여기 이메일도 있고 네네. 그 페이스북도 있고 그 네. 그다음에 아마 우리 그래도 올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꼭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이석기 의원 그 누나가 오셨대. 그걸 만나서 우리 컨텐츠. 저기, 그 노란 달님,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예, 다 같이! 예, 예. 네, 한 번만 단체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네. 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예, 여성분들이 앞으로. 작은 사람은 뒤로 가고. 네, 우리 애기들 앞에 쓰고. 김하연. 자, 언니 사진 좀 나올까? 누구야? 김하연 빨리 와. 저도 우리 딸한테 이거 배워갖고 왔는데. 아, 예. 잠깐만. 아, 이거 반대로 뒤집으세요. 아니, 저랑 이렇게. 아,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이렇게 뒤져주시면, 예. 예. 이거 찍으시면. 눈 좀 크게 뜨거려. 자, 준비!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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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더! 사장님 어디 있어? 망치! 망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 온라인 해서 릴렉스. 네, 감사합니다. 아빠는 안 해서. 네, 사진 좀 이리 보내달라 그러시면은 그럼 일로 오면 네네네네. 내가 전부 우리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우리 같이 또 대화 나눠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텔레그램으로 다. 네, 텔레그램으로 꼭 연락 주세요.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네, 텔레그램에 우리도 그러면 한 분만 전화기 좀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노국장. 여기 공지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